오늘 우리가 뛰어들 자료들은요, 우리 몸속 가장 정교한 수질 관리 시스템, 바로 비뇨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소변 하면 그냥 노폐물 버리는 과정,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매일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공장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흔히들 하수 처리장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보다는 최첨단 정수 공장이 훨씬 가깝습니다. 아, 정수공장. 비유가 딱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 공장이 대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각 부품의 기막힌 기능, 그리고 이게 왜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 그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정수공장의 전체 설계도부터 한번 보죠. 크게 보면 이제 콩팥에서 소견을 만들고 네, 만들어서 요관으로 보내고 방광에 저장했다가 요도로 내보내는 이 흐름이잖아요. 맞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시작부터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이 핵심 공장인 콩팥 두 개가 왜 나란히 있지 않고 오른쪽이 살짝 더 아래에 있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비대칭으로 설계한 건가요? 하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공간 활용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의 미학이요? 네, 우리 복부 오른쪽 윗부분에 간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 간이요? 네, 바로 그 간이 아래에 있는 오른 콩팥을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조금 내려앉은 거죠. 한정된 공간 안에 중요한 장기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생긴 아주 재미있는 결과예요. 와, 옆집에 덩치 큰 이웃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켜준 셈이군요. 재미있네요. 그렇죠. 그럼 그 콩팥이라는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겉질과 속질로 나뉘고 속질에는 막 피라미드 모양 구조가 있다고 나오는데 솔직히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용어만 보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콩팥 하나에 100만 개가 넘는 아주 작은 소변 생산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개요? 네, 이 생산 라인 끝에서 정제된 소변이 한 방울씩 똑 하고 떨어지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콩팥이 정말 기가 막힌 수집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수집 시스템이요? 네, 각 생산 라인 끝에 작은 콩팥잔이라는 작은 컵을 하나씩 딱 받쳐놔요. 그 컵들이 모여서 큰 콩팥잔이라는 중간 저수조로 흘러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콩팥 깔때기라는 하나의 거대한 깔때기로 모이는 거죠. 아, 100만 개의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단 한 방울의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모아서 다음 파이프라인인 요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주먹만한 공간 안에 구현된 정말 경이로운 배관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냥 콩팥유도 콩팥잔 이렇게 외울 때랑은 완전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100만 개의 라인에서 나오는 걸 모으는 시스템이라니. 효율적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소변 생산 라인, 자료에서는 콩팥 단위 또는 네프론이라고 부르던데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거군요. 바로 거기입니다. 사실 콩팥의 핵심은 이 네프론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네프론의 작동 방식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혈액에서 노폐물만 쏙쏙 골라서 버리면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건 놔두고 쓰레기만 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해서 일단 거의 모든 액체 성분을 다 빼낸다고 나와요. 네, 일단 다 빼내죠. 그래놓고 그중 99%를 다시 흡수한대요. 이건 마치 집 청소한답시고 가구까지 몽땅 다 내다 버렸다가 필요한 걸 하나씩 다시 주워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천재성입니다. 천재성이요? 네, 우리 혈액 속에는 버려야 할 노폐물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날그날 상태에 따라 농도도 계속 바뀌거든요. 아, 나쁜 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일이 찾아 버리는 것보다 일단 혈구나 단백질 같은 아주 큰 것만 빼고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낸 뒤에 우리 편 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다시 싹 다 되찾아오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 거죠. 와. 일종의 초기화 후 재설정 방식이랄까요? 아하, 발상의 전환이네요. 선택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버리고 선택적으로 되찾아온다. 그럼 그 첫 번째 관문, 모든 걸 걸러내는 그 필터는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정교한 삼중 필터 시스템 덕분입니다. 삼중 필터요? 네, 첫 번째 필터는 구멍이 숭숭 뚫린 모세혈관벽,
두 번째는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은 기저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발세포라는 특이한 세포들이 서로 깍지를 끼듯이 만들어낸 아주 미세한 틈새예요. 와, 이 3단계 필터를 거치면서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은 절대 통과하지 못하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요소 같은 작은 알갱이들만 싹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고성능 정수기 필터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필요한 물건 다시 주워오기 단계네요. 180리터나 되는 액체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되찾아와야 하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네프론의 필터 뒤에 아주 길고 구불구불한 관, 콩팥세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재흡수 본부입니다. 재흡수 본부. 네, 특히 첫 번째 구반인 근쪽 곱슬세관은 벽에 미세육모라는 빽빽한 솔 같은 게 나 있어서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 그래서 흡수를 잘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귀한 영양분은 100%, 그리고 물과 염분의 약 65%를 미친 듯이 흡수합니다. 일단 귀한 건 여기서 다 챙기는 거죠. 최강 재흡수 구간이네요, 정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네프론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겉질 콩팥단이랑 소수 정예인 곁수질 콩팥단이요. 이건 왜 나눠 놓은 건가요? 정확히 보셨네요. 일종의 표준 모델과 고성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표준 모델과 고성능 모델. 네, 대부분은 표준 모델인데 한 15% 정도가 고성능 모델이에요. 이 고성능 모델은 재흡수관 중에 U자 모양으로 생긴 콩팥세관 고리 부분이 아주 길어서 콩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거든요. 그게 왜 고성능이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비장의 무기요? 네, 이 긴 고리가 소변 농축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고리가 내려갈 땐 물을 빼내고 올라올 땐 소금을 펌프질해서 콩팥 깊은 곳을 아주 짜게 만들어요. 아, 짜게 만든다. 그럼 이 소금기가 자석처럼 주변의 물을 끌어당기죠. 덕분에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빠졌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소변에 남은 물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재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이죠. 와. 그러니까 평소에는 표준 모델로 돌리다가 비상시에만 이 고성능 모델이 활약해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군요. 정말 똑똑한데요? 네, 아주 지능적인 시스템이죠. 그럼 이제 재흡수도 거의 끝나고 마지막으로 소변의 양과 농도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남았겠네요. 맞습니다. 최종 품질 관리 단계는 집합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여러 네프론에서 온 소변이 여기로 모이는데 이때 뇌에서 보낸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신호가 도착하죠. 항이뇨 호르몬, ADH.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이 ADH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집합관에 문이 닫혀서 물 재흡수가 안 되고 묽은 소변이 그대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술 마실 때 화장실 자주 가고 다음날 목이 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 그 경험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ADH가 바로 그 조절 스위치였군요. 그렇죠. 반대로 땀을 많이 흘리면 ADH가 팍팍 나와서 집합관 문을 활짝 열고 물을 최대한 재흡수해서 소변을 아주 진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렇게 맞춤 제작된 소변이 드디어 공장 밖으로 나갈 시간이네요. 그런데 이 배출 시스템이 완벽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요관이라는 파이프에 결석이 그렇게 잘 걸린다고 하던데요. 네네. 이것도 일종의 설계 결함 아닌가요? 하하,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완벽에 가깝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죠. 어떤 약점이죠? 요관은 콩팥에서 방광까지 이어지는 약 25cm의 관인데 이 경로 중에 유독 좁아지는 세 군데의 병목 지점이 있어요. 병목 지점이요? 네, 콩팥에서 막 나올 때, 골반의 큰 혈관을 지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벽을 뚫고 들어갈 때, 이 세 군데죠. 콩팥에서 생긴 작은 돌멩이가 내려오다가 이 병목 지점들에 딱 걸려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 요로결석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그 병목 지점을 통과하면 드디어 저장 탱크인 방광에 도착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광은 근육주머니라 잘 늘어나는데 유독 방광 삼각이라는 곳은 팽팽하고 염증이 잘 생긴다고 해서 흥미로웠어요. 여긴 왜 특별 취급을 받는 건가요? 아, 방광삼각. 그곳은 방광 바닥에 있는 삼각형인 구약인데요. 양쪽 요관이 들어오는 구멍 2개랑 소변이 나가는 요도 구멍 하나를 꼭지점으로 해요. 네. 다른 부위는 방광이 커질 때 주름이 쫙 펴지는데
이 부분은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항상 팽팽하죠. 구조적으로 좀 움푹 파인 곳이라 소변이 살짝 고이기 쉽고 세균이 머무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방광염이 주로 여기서 시작되는 일종의 사건의 발단 같은 곳이죠. 세균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군요.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 요도입니다. 자료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보였는데 여성에게 요로 감염이 훨씬 흔한 이유가 바로 이 요도의 길이 때문이라고요. 네. 이건 남녀의 비뇨계통 구조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점 중 하나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남성의 유도는 약 20cm로 길고 구불구불하며 비뇨와 생식 기능을 겸하지만 여성의 유도는 3, 4cm로 아주 짧고 직선에 가깝습니다. 3~9cm라요. 엄청 짧네요. 네. 그리고 비뇨 기능만 전담하고요. 이 짧고 고든 구조 때문에 외부 세균이 방광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죠. 여성분들이 요로 감염에 훨씬 취약한 건 순전히 이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이에요. 아, 구조적인 불리함이네요. 이건 정말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건 요도 조임근 덕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원리죠? 아주 훌륭한 이중 잠금 시스템입니다. 1차 잠금 장치는 송요도 조임근인데 이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잠겨있는 자동 잠금 장치예요. 자동으로요? 네, 평소에 소변이 새지 않도록 꽉 막아주죠. 하지만 이게 영원히 버텨주진 못해요. 그럼 2차 잠금 장치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방광의 소변이 차서 압력이 높아지면 1차 잠금 장치가 열리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꽉 조이는 근육이 바로 2차 잠금 장치, 바깥 요도 조임근이에요. 아, 그게 우리가 힘주는 근육이군요. 네, 이건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수동 잠금 장치죠. 화장실을 찾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고마운 근육입니다. 이 두 개의 잠금 장치가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뇨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과 수동의 완벽한 조화네요. 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비뇨계통은 그냥 노폐물을 버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혈액의 모든 성분을 검토하고 필요한 건 99% 이상 회수하며 몸 상태에 맞춰 최종 생상품의 농도까지 조절하는 정말 역동적인 생명 유지 장치였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콩팥은 초기화 후 재설정 방식의 정수 공장이었고 요관은 병목 지점이 있는 운반 파이프, 방광은 염증의 핫스팟이 있는 저장 탱크, 그리고 요도는 남녀의 길이가 건강과 직결되는 배출구였죠. 네. 특히 간 때문에 오른 콩팥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나 술 마신 다음 날 왜 그렇게 목이 마른지에 대한 원리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 시스템을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탐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오늘 나눈 대화를 통해 떠오른 생각인데요. 우리는 보통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콩팥에서 ADH라는 호르몬을 조절해 소변을 농축시키면서 필사적으로 수분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네,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갈증이라는 감각은 이 똑똑한 자동 조절 시스템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 메시지는 아닐까요? 이 조용한 공장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 말이에요. 의미심장하네요.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